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딸 둘의 남편,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다른 부부들에 비해서 많지 않은데, 아이들이 잘 자라주고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시어머니께서 상당히 많이 보살펴 주셨어요. 거의 반 이상은 키우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할머니를 굉장히 많이 따르고 좋아하고 저도 시어머니에게 늘 감사함을 느끼고 또 그만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워낙 성품이 좋으셔서 다 괜찮다, 본인도 즐겁다 하시지만 말이죠. 그래서 저희 집 식구들은 시댁 식구들과 굉장히 친한 편입니다.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남동생인 도련님과 저도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다 친해요. 하지만 동서와 저는 친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딱히 거리를 두거나 하는 편은 아닌데 동서가 저를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굳이 따지자면 저나 남편 그리고 도련님은 셋 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을 다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동서는 그렇지 않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맹세코 그런 걸로 동서를 차별하거나 눈치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 조건들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동서는 그 부분을 꽤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괜히 혼자 주눅이 드는 기분이 들어서요. 정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편하게 대해줘도 돼. 아직은 편하지가 않아서. 차차 편해지면 그렇게 대할게요. 동서와는 어딘가 늘 벽이 있는 느낌이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이가 대단히 안 좋거나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늘 서먹서먹했던 것 같아요. 동서는 정을 잘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크게 불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시댁 식구들과 친하게 지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했습니다. 동서와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밥도 먹고 쇼핑도 하러 다니고 그러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만 하면서 말이죠. 동서, 이번 주 주말에 나랑 쇼핑 안 할래? 형님이랑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한 번도 동서랑 밖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언젠가 한 번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동서는 고민하는 것 같더니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만났던 자리에서 동서는 정말이지 어색하기 끝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를 불편해한다는 게 너무나 느껴졌었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는 동서에게 그런 권유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애가 정이 좀 없는 것 같지는 않니? 그런 거 치고는 도련님이랑 아이들한테 잘하잖아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늘 무뚝뚝하고 먼저 연락 한 번 없는 동서를 탐탁치 않아 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저도 시어머니도 둘 다 크게 불만이 없었던 건 동서가 자신의 남편인 도련님과 자식들을 끔찍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서는 자기 가족에 대한 애정이 깊어 보였어요. 얼핏 듣기로는 어린 시절 그다지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던 탓에 자기 가족에 대한 애정이 남들에 비해 크고 깊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는 동서를 안 됐다고 생각했던 적도 많았고 말이죠. 그래서 가끔 이기적으로 굴 때도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던 과일들 다 어쨌어? 아, 그거 제가 다 챙겼는데 어차피 어머님이랑 형님네는 다 과일을 안 드시니까 도로 가져다 둘까요? 아니야. 가져가도 되는데 어디 있나 해서 물어본 거야. 언제나 자기 식구, 그리고 자기 남편, 그리고 자기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크게 뭐라고 한 적도 없이 다 이해했어요. 결국에는 가족을 위한 거니까 말이죠. 주변에 이런 이야기라 하면 동서가 참 얄미운 짓을 많이 하네 라고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악한 사람은 아닌데 크게 잘못하는 것도 없고 자기 남편이랑 자식을 위하는 거니까
나는 괜찮아. 저는 늘 누군가가 동서에 대해 좋지 않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동서가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든 건 이뿐만은 아니기는 해요. 동서에게는 어딘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너무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남들에게 다 할 필요도 없고 제가 그걸 물어본 건 아니었지만 그런 비슷한 이야기만 나오면 동서는 불편한 티를 내거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 대단한 이야기들도 아니었어요. 동서 고향이 어디라고 했더라? 그건 왜 물어보시는데요?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별 의미 없어. 이렇게 날카롭게 나오곤 해서 제가 굉장히 당황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가정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보니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 극도로 예민하구나. 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친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가정 환경이 힘들었어도 자기가 어디 살았는지까지 그렇게 예민하게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 좀 이상한데? 그래. 아무리 들어도 이상해. 뭔가 감춰야 하는 과거 같은 게 있는 거 아니고? 과거를 감출 게 뭐가 있어? 우리 시댁이 그런 거 다 감추고 시집 와야 할 만큼 대단한 부자나 엄청난 집안도 아닌데. 그래도 너희 시댁 정도면 괜찮지. 재산도 꽤 되시잖아. 그래. 나도 너무 이상해. 뭐 그런 거 아니야?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 같은 걸 엄청 심하게 해서 지금 잘 산다는 걸 과거의 동창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몰라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에이, 설마. 아니야. 진짜 이상한 거 맞아. 너 나이 아는 것도 한참이나 걸렸다며? 그러고 보니 동서가 도련님이랑 연애할 때 저랑 제 남편 이렇게 넷이 함께 몇 번 만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상견례 전에 미리 조금이라도 친해지면 좋을 것 같다는 도련님의 의견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살이냐고 물어도 말을 하기를 좀 깨름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련님이 저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에이, 자기, 그게 뭐 별거라고 그래.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설마 고작 한 살 연상도 연상이라고 말을 하기 그래 했던 거예요? 한 살이 무슨 연상이야. 어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안에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 정말로 단 한 명도 없으니까. 거봐, 내가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고 했지? 그러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서의 표정이 어딘가 영 찝찝해 보이긴 했었지만 그때는 정말로 한 살 연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를 진심으로 많이 격려해줬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모두 동서의 나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했던 점이 있기는 했어요. 그걸 처음 느낀 건 바로 상견례장이었습니다. 동서와 동서의 부모님이 정말 하나도 닮지 않았더라고요. 원래 보통은 이목구비가 닮지는 않아도 한 가족이라면 분위기 같은 게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자신의 식구들과 그런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색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도련님에게 나중에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서 부모님이랑 너무 어색해 보이던데? 일찍부터 혼자 살았어서 그런가? 저도 언젠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고 사이도 안 좋다고. 도련님도 몇 번 안 봤겠네요. 저도 상견례 때 두 번째 뵙는 거였어요.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딱히 보고 싶다는 말 안 하는 것 같고. 도련님과 저는 우리 같이 가족들끼리 친한 집에서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남처럼 지내는 가족들도 많다고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넘겼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닮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더 하기는 했지만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잊고 살았어요. 도련님도 처가는 정말 거의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얼굴 보는 일이 거의 없다고 길거리에서 장모님 마주쳐도 얼굴도 못 알아볼 것 같다는 농담을 지나가듯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손주들도 안 보고 싶나? 뭐 그런 집안도 있는 거지. 다들 당신이랑 내 부모님 같지는 않아. 나도 사회생활 해보니까 이상한 부모님 많더라. 살면서 간혹 이상하다 여기게 되는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납득이 전혀 되지 않는 이유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런 점들이 많으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볼 법도 한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말입니다. 제가 동서에 대해서 처음 의심의 감정을 싹 틔운 건 굉장히 우연이었던 한 만남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날 친구들과 밖에서 점심을 먹고 마트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거기가 시댁 주변에 있는 마트였거든요. 그리고 동서는 시댁과 가까이 살았었고 말이죠. 동서. 친구들과 같이 수다를 떨면서 장을 보던 저의 눈에 동서가 들어왔어요. 동서는 채소 판매대에서 채소를 고르느라 정신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고서는 그 특유의 아무 감정 동요가 없는 얼굴로 쓱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들이 그런 동서를 향해 꾸벅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평소 저에게 저희 동서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친구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동서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러던 중 한 명이 어? 하는 소리와 함께 동서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은진 언니 아니세요? 친구의 그 말에 동서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표정을 봤습니다. 뭐 워낙 찰나였고 동서는 순식간에 표정 관리를 했지만 그래도 그곳에 있는 모두가 동서가 당황한 표정을 봤어요. 동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사람을 잘못 보신 모양이네요. 그래, 네가 잘못 봤지. 우리보다 어리신 거 아니었어? 아, 그렇지 참. 아니 근데 너무 닮으셔서. 그럼 혹시 언니분은 안 계세요? 저는 언니가 없습니다. 동서는 그렇게 이야기한 뒤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재빠르게 자리를 피했어요. 누가 봐도 굉장히 당황한 모양새라 제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은진 언니가 누군데? 있어. 우리 동네에서 그 언니 모르면 간첩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놀았던 언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는 소문이 많았지. 뭐 자살했네, 임신했네 하면서. 오, 그 언니랑 정말 많이 닮았다. 고등학교 때면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 그런데 한눈에 그렇게 딱 닮았다고 느낄 수 있나? 그 언니 얼굴은 내가 못 잊지. 내 친구가 그 언니한테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했었거든. 나는 그걸 바로 옆에서 봤었고. 너 고향이 창원이랬지? 응. 우리 동서는 포항인데? 에이, 아니겠지 설마. 저도 아닐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친구가 해줬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도련님보다 한 살 많은 거면 저보다는 3살이 어린 거였거든요. 나이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아닐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그간 동서에게 느꼈던 찝찝함이 자꾸 스멀스멀하고 올라와 혼자서만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물론 동서에게는 완전히 티를 내지 않고 모른 척을 했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동서가 저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저번에 마트에서 만난 그 친구분들이랑은 자주 만나세요? 어? 저는 진심으로 놀랐던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했듯 동서는 저에게 관심이 늘 없어 보였고 또 그래서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궁금해하는 것도 없었고 말이죠. 동서에게 저에 관한 질문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는데 그런 질문을 뜬금없이 하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요. 나 대학 때부터 친구들인데 자주 만나지. 아, 그러시구나. 근데 그건 왜 물어? 아니요. 그날 제가 너무 예의 없게 군 건 아닌가 싶어서요. 생각해보니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나왔던 것 같아서 제가 그날 깜빡 잊고 온 게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랬거든요. 누가 봐도 제가 그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친한 사이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려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전에 친구가 이야기했던 그 은진이라는 언니가 정말로 동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네 동서라는 사람 그 은진 언니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과거에 말이 워낙 많았던 사람이라 정체를 숨기고 결혼을 한 건가? 그렇게까지 해서 시집 올 집은 아니지 않나? 왜 아니야? 너희 시댁 정도면 그럴 수 있지. 너야 뭐 너희 집도 잘 사니까 그런가 싶기는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집안이야. 그런데 그 은진 언니라는 사람이 맞으면 너희 도련님보다 6살 많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아, 맞으면 진짜 동안이긴 하다. 그렇게 안 보이던데? 그때도 얼굴은 예뻐서 유명했어. 친구들은 이미 그렇다고 확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속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정말이면 제가 그동안 동서에게 느꼈던 그 찝찝함이 한 방에 설명되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증거도 없고 확실한 것도 아닌 다 심증뿐이었기 때문에 말을 아꼈던 것 같아요. 도련님은 물론 남편에게도 저는 한동안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혹시 아닐 수도 있는 일이니까 말이죠. 그렇게 의심만 키워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시어머니가 저를 잠시 불렀던 날이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시댁에 가는 길이었어요. 마침 반차를 쓰고 집에 있었던 터라 평소라면 가지 않았을 시간에 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서? 길을 건너려는데 멀리 동서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어딘가 주위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듯 보이고 고개를 자꾸 푹 숙였지만 그건 분명히 동서가 맞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인사를 하려고 손을 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이렇게 동서를 불렀습니다. 윤은진! 그 이름은 저도 계속 마음속에 담아둔 이름이었어요. 바로 동서일지도 모른다고 추측만 했던 그 이름 말입니다. 동서는 화들짝 놀란 얼굴로 그 이름이 들려오는 쪽을 바라보더니 그 남자에게 얼른 다가가 손목을 잡고 어디론가 이동했습니다. 그때 제 본능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건 따라가야 한다. 라고 말이죠. 저는 빠르게 그리고 몰래 그 두 사람의 뒤를 따랐습니다. 동서는 어딘가 계속 눈치를 보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동네의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저도 얼른 그 두 사람을 따라서 동서의 등을 마주대고 앉았습니다. 다행히 동서는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서 그랬던 건지 제가 따라온 걸 모르는 듯 했고 말이죠.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음성 녹음 버튼을 누르고 최대한 그 두 사람 가까이 휴대폰을 놨어요. 그 두 사람은 제가 그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미쳤어?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 네가 하도 안 오니까 그렇지. 요즘 남편이 의심하는 것 같다고 했잖아. 대체 언제 이혼할 건데? 하기는 할 거야? 내가 얼마 안 남았다고 했지 조금만 참으라고. 유책 사유가 남편이 돼야 내가 재산 분할이던 위자료던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몇 번을 이야기해. 네 남편이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온다잖아. 차라리 죽이는 게 더 빠르다니까. 조용히 못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굳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이 불륜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기가 찼는데 일부러 여자를 도련님에게 접근시켜서 도련님의 바람을 빌미로 돈을 요구해 이혼하려고 하는 계획을 실행 중이라는 것도 안 되면 확 죽여버리자 라고 하는 모든 말들이 그저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며칠만 잠자코 있어봐.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사람 출장 가니까 그때 집에 갈게. 진짜지? 내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어? 알겠어. 일찍 와. 알았다니까. 그들의 대화는 거기까지였어요. 저는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멍한 얼굴로 시댁에 터벅터벅 갔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저를 보고 무슨 일이냐며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현실 감각이 없었어요.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이 꿈과 같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 생신 때 다 같이 여행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이랑 한번 이야기해보고 말씀드리겠다는 말과 또 시어머니가 담그신 물김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부엌에 앉아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새 퇴근한 남편이 무슨 일이냐며 놀라서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순간 저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지만 숨길 수 있는 문제도 또 숨겼어도 안 되는 문제였어요. 뭐 단순히 동서가 바람을 피우는 거고 또 과거의 일을 숨기고 있는 거라면 모른 척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서는 도련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다 했어요. 마트에서 우연히 친구들과 동서가 만나서 동서를 다른 사람으로 알아본 일부터 그거에 대해서 동서가 저에게 떠보듯 질문을 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야기까지 전부 다요. 이게 다 진짜라고?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당신이 오해한 게 아니냐던 남편이 제가 녹음해온 녹음 파일을 듣고서는 어벙벙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어디 텔레비전의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었으니 그 녹음본이 아니었으면 남편도 쉽사리 믿지는 못했을 거예요. 나도 내가 들어놓고도 안 믿기는데 당신도 오죽하겠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기가 찬다. 바닥이 꺼질 듯 한숨을 쉬던 남편이 굉장히 곤란한 얼굴로 제가 걱정하던 핵심을 짚었습니다. 귀연이 어떡하냐. 애들은 또 어째? 바로 도련님과 조카들이 받을 충격 말입니다. 저희 부부가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숨길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요. 제가 머리를 싸잡고 있는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일단 내가 도련님한테 이야기할게. 당신은 모른 척하고 있어. 괜찮겠어? 이런 일을 우르르 가서 이야기해봐야 뭐해. 그리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 거야. 도련님한테도. 어쨌든 제가 먼저 알게 된 일이었고 이런 증거들도 제가 얻은 것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남자인 남편보다는 여자인 제가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했고 말입니다. 오래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바로 다음 날 도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도련님, 시간 되시면 저랑 얼굴 보고 이야기 좀 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요즘 정신이 조금 없는데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랑 만난다는 거 동서한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 말에 도련님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제 생각이지만 도련님도 동서의 이상한 점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얼굴 보고 사는 사람인데 아마 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동서 몰래 만나자는 그 말에 도련님은 알겠다고 바로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로 둘이 만났습니다. 동서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오늘 회식이 있다고 조금 늦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그렇게 묻는 도련님의 얼굴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제가 좋은 일로 부른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도련님에게 마트에서 제 친구들이 동서를 다른 사람으로 알아본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동서에 대한 의심 같은 감정을 겪었었다면서 말이죠. 역시 그랬군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 전혀요. 그런데 그간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가 한 번에 이해가 되어서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이유라면 다 납득이 되니까. 도련님은 이미 짐작했다는 얼굴로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런데 그 과거가 굉장했었고 유명한 학생이었다는 사실에는 약간 충격을 받은 듯 보이기는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였으면 저도 도련님한테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지금 마음 다 잡고 살고 있는 사람, 평화로운 가정을 괜히 들쑤시고 싶지도 않고.
남은 이야기가 더 있다는 말이세요? 도련님은 굉장히 당황한 말투로 대묻더군요. 그런 도련님에게 조용히 제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직접 녹음본을 듣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남편과 제가 상의를 통해 내린 방법이었어요. 확실히 한 번에 믿게 해서 충격도 빠르게 받고 빠르게 받아들이는 게 도련님을 위해서도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 녹음 파일을 듣는 동안 도련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자신과 이혼을 하고 자신 재산을 뜯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역겨운 짓을 하고 있는지를 들었으니 말입니다. 거의 10년을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살을 부딪히며 살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마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녹음본을 다 듣고서도 도련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앞에서 도련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잠잠고 있었습니다. 뭐라 할 수 있는 말이나 위로도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뭐가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알바생이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그 알바생이 자꾸 저한테 호감을 표시하더라고요. 이 다 늙은 아저씨가 뭐가 좋은 건지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요즘 안 가고 있었는데 그 알바생이 일부러 접근시켰다는 그 여자인가 보네요. 도련님은 이제야 다 이해가 된다는 듯 고개를 주걱거리다가 다시 멍하니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가 한 번에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형수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뭐든 말만 하세요. 그날 저랑 같이 그 집에 가주시면 안 될까요? 저 혼자 갔다가는 도저히 무슨 사고를 어떻게 칠지 모르겠어서. 저는 무조건 알겠다고 다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도련님은 출장을 취소하고 그날 그 연놈들이 만나는 현장을 급습할 계획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게 될지 자신도 무서우니 제가 함께 가달라고 말이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본인은 안 가도 되겠냐고 해서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제가 잘하고 오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녹음기도 좋은 녹음기로 샀어요. 그날의 대화를 다 녹음해야 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대망의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떨려왔어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게 뻔하기도 했고 또 그들의 악랄함을 귀로 이미 들었던 탓에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들긴 했거든요. 그렇게 동서의 뒤를 밟았습니다. 도련님과 저는 도련님이 미리 빌려온 렌트카에 숨어서 동서가 집을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조심히 동서의 뒤를 따랐어요. 그러고는 동서가 어느 빌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들어가기 전에 그 빌라 앞에서 심호흡을 했어요. 일단은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야 할 것 같았거든요. 죽이고 싶어지면 어쩌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옆에서 잘 말릴게요. 도련님은 자기 심장 부근을 부여잡고 한동안 진정을 시킨 듯 숨을 고르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말했어요. 준비됐어요. 들어가시죠. 그러고는 도련님이 앞장을 섰어요. 제가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준비해온 녹음기의 버튼을 눌러 녹음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집 문 앞에 서서 한 번 더 심호흡을 크게 한 뒤 벨을 눌렀습니다. 그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배달 왔나 보다. 문 열어줘라. 배달 음식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열린 문 안으로 동서가 있을 걸로 생각했어요. 남자가 문을 열어주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 예상은 정말이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치킨 배달 아저씨 아니세요? 한 6,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하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저희를 향해 물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으로 정말 수만 가지의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도련님을 봤어요. 도련님도 저와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물론 도련님은 제가 받은 충격보다 훨씬 큰 충격을 느끼고 계실 테지만 말입니다. 배달 아니야? 부엌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서를 향해 그 어린 남자아이가 한 말로 이 모든 상황이 한 번에 정리가 되었어요.
엄마, 배달이 아닌가 봐. 그 남자아이는 들려온 동서의 목소리를 향해 엄마라고 대답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 아이가 동서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어도 상황이 다 유추가 되긴 했겠지만 그런데도 직접 그 소리를 들으니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가기는 하더군요. 도련님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도련님의 손이 작게 떨려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배달이 아닌데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 동서는 그렇게 말을 하며 부엌에서 현관 쪽으로 왔습니다. 그러고는 도련님과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동서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에서는 절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거기 그러고 서 있었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긴 했겠죠.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동서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동요 없고 표정 없는 동서가 그렇게까지 안색이 파리하게 질려서는 덜덜 떨며 도련님을 부르는 모습을 보니 이 모든 게 정말 다 사실이구나 하고 체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만히 옆에서 도련님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도련님이 격앙이 되어 무슨 짓이라도 하면 재빨리 말렸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려고 따라간 거였고 말입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그 어린 남자아이의 등장에 거의 모든 전의를 상실한 듯 보였어요.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거나 너무 분노하면 오히려 허탈해지는 기분 뭔지 아시나요?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고 아마 도련님은 그런 감정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표정에서 맥이 탁 풀려버린 게 느껴졌거든요. 아, 왜? 무슨 일인데 현관에서 그러고들 서 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도 현관으로 나왔어요. 그러고는 도련님의 얼굴을 보고 바로 굳더군요. 누군지 단번에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당신이 여긴 어떻게? 도련님은 한숨을 쉬고 눈을 감았어요. 오히려 도련님이 그러고 조용히 있으니 제가 말을 해야겠더군요. 제가 두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왜 왔겠어요? 여보, 뭐가 됐든 그게 아니야. 엄마, 왜 저 아저씨한테 여보라고 불러? 엄마 여보는 아빠잖아. 그야말로 난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 속도 아니고 그런 대화들을 제가 직접 듣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진 못했는데 말입니다. 너는 좀 조용히 좀 해. 동서가 남자아이에게 재빨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든 아니라고 오해라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남자아이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그런 모습을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바라보는데 도련님이 드디어 입을 떼었습니다.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애를 혼내? 여보, 대체 언제까지 이 엄청난 일을 숨길 수 있을 걸로 생각했니? 도련님이 확 소리를 지르니 동서는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남자가 나섰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무식하더라고요. 속은 네가 등신 같은 거지. 왜 내 여자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지금 말 다 했어요? 제가 열이 확 뻗쳐서 소리를 지르자 그 남자가 저를 보며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줌마는 뭔데 따라와서 끼어? 형님이죠. 형님이 이 사람한테 다 이야기한 거죠. 그쵸? 내가 이야기했으면 뭐? 그러면 동서가 바람 피운 게 그리고 도련님한테 책 잡아서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받으려고 저 남자랑 계획했었다는 게 거짓말이 돼? 다 본인이 한 짓이잖아. 제 그 말에 동서와 그 남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해 놀랐던 거겠죠. 멍청하게 동네에서 떠들더니 누군가가 알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예상하지 못했던 건지 놀라웠어요. 뭐?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남자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거기에 대고 도련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증거라면 다 있지. 니들이 그런 짓을 꾸몄었다는 걸 형수님이 들으시고 다 녹음하셨거든. 그 말에 동서와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그런 두 사람을 향해 도련님이 이렇게 말하고서는 그 집을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니들 두 사람 내가 절대 가만 안 둔다. 하고 말이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래는 주먹이라도 한 대 날리고 온갖 욕을 다 퍼붓고 싶었지만 그 어린 남자아이를 보고 있으니
그럴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저희 도련님은 참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날 동서는 바로 쫓겨났습니다. 안 나가고는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도련님이 동서의 과거와 그리고 제가 녹음한 녹음본들을 이야기하며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거든요. 동서는 누군가의 신분을 빌려 살고 있는 거였으니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조카들이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 엄마를 궁금해했지만 도련님은 엄마가 멀리 여행을 갔다고 둘러댄 모양이더라고요. 당분간 아이들은 시어머니께서 봐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는 뒷목을 잡으셨어요. 왜 아니겠어요? 이런 엄청난 일에 뒷목을 잡지 않을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내가 그거 이상하다 했잖니, 응? 그러시면서 도련님과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한참을 우셨던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도 처음에는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찾았지만 어른들이 다들 자신들에게 잘해주고 또 집안 분위기상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아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를 찾지 않았습니다. 물론 뒤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어른들 앞에서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동서와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사실 사기 결혼으로 또 두 사람이 도련님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던 모의 정황이 다 있으니 소송을 걸어도 무조건 승소해 처벌까지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도련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년은 감옥에 쳐넣어야지. 애들 엄마잖아요. 나중에 애들이 커서 다 생각할 수 있을 때 자기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저는 최대한 애들이 모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론 도련님의 그 말에도 그런 년은 용서를 해주면 안 된다,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분노하셨지만 결국에는 도련님의 말을 다 이해했습니다. 도련님과 동서 사이에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결정은 쉬운 게 아니기는 했을 거예요. 도련님은 바로 이야기를 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도 마음의 정리를 할 시간이 조금은 필요했을 테니까요. 조금 시간이 지난 뒤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어떻게 정리를 하게 되었는지 다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고 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같으면 당신 같은 사람이랑 계속 부부로 살 수 있겠냐고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고소도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양육권도 그리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도 당연히 한 푼도 받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그 남자 집에서 이미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말도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도련님의 표정이 굉장히 슬퍼 보였던 기억이 나네요. 동서는 사촌 동생의 신분을 빌려 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동서의 사촌 동생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뒤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마 신분을 쓰는 게 가능했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여태 알고 봤던 그 동서의 부모님 또한 심부름센터에서 고용한 직원들이었고 결혼식에 온 모든 사람도 다 하객 아르바이트였다고요. 원래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내시는데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고 또 워낙 가난했어서 자기가 이런 걸 다 알면 저와 결혼을 안 해줄 걸로 생각했대요. 그리고 원래 나이는 저보다 5살 연상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걸 속일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정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마음이 편했다고요. 오랫동안 저한테 거짓말 해오고 거짓 인생을 살면서 자기도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니었다고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겠어요. 결국에는 사기를 친 것도 도련님에게 잘못하게 한 뒤 이혼하려고 했던 것도 다 사실인데 말입니다. 돌이켜봐서 후회하는 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동서는 무슨 말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고 말이죠. 그렇게 정리가 되나 보다고 했어요. 사실 친구들을 만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해줬더니 다들 소스라치게 놀라기는 하더군요. 설마 했는데 그게 진짜였다니 하면서 말이죠. 아마 그 언니 그거 후회한다는 거, 잘못했다는 거 진심 아닐걸? 왜? 그 언니 진짜 모습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있으면 그 언니가 사과하고 반성한다? 그거 믿을 수 없을 텐데. 성격이 얼마나 더러웠다고. 진짜 장난 아니었어. 그런데 그건 과거의 일이고
이제는 정말 반성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야, 너도 참 순진하다. 막말로 과거에 그렇게 살아서 잘 살아보자 한 사람이 네 도련님 두고 그런 짓을 벌일 생각을 했겠냐? 사람 변하는 거 쉬운 거 아니야. 하긴 그건 또 그렇잖아요. 어른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달라졌고 정신을 차렸다면 어떻게 자신이랑 10년 가까이 살부딪히고 살던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짓을 꾸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친구들의 말을 듣고 보니 그건 또 맞는 말 같아서 그냥 도련님이 너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꼬리를 내린 거구나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을 괜히 도련님한테 하기 그렇잖아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이 했던 말이 또 제 생각이 맞다는 걸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서가 저를 찾아왔거든요. 동서는 저를 보고 인사를 하지도 않았어요.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뭐 만나자고 연락이 왔을 때부터 그 목소리가 굉장히 날카롭고 저에게 악의가 있어 보이기는 했지만 직접 만나기로 하고 나와서 얼굴을 보니 확실히 그렇더군요.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말 놓을게. 뭐 이제 더 이상 동서지간도 아니고. 마음대로 해. 보자마자 그렇게 말해서 저도 대받아쳤더니 저를 노려보더군요. 나 같으면 이야기 안 했을 거야. 잘 살고 있는 가정을 왜 파탄을 내? 잘 살고 있는 가정이라고 했어? 나도 어지간하면 모른 척 했을 거야. 그런데 그거 아니었잖아. 그게 단순 불륜이야? 둘이 함께 도련님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할까? 작당하고 죽이니 많이 하는 소리까지 했는데 그걸 듣고도 모르는 척하면 그게 공범이지. 내가 너 많이 봐준 거 알아? 제 말에 반박할 여지가 없자 그렇게 나오더군요. 무슨 고등학생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너무 유치해서 웃음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안 봐주면 뭐 어쩔 건데. 뭘 봐줬는데. 나보다 나이도 어린 년이 자꾸 기어오르고 잘났다고 잘난 척하고 내가 너 그동안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결국 이렇게 내 인생을 망쳐? 잘됐다. 동서는 그렇게 말하더니 바로 제 머리채를 쥐어 잡았습니다. 정말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순간적으로 제 입에서 비명이 나왔어요. 그 카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희 두 사람에게 향했지만 동서는 그만둘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역시 친구의 말처럼 사람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내 인생 이꼬라지로 만들어 놓고 너는 멀쩡히 잘 살 것 같았어?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죽여버릴 거야. 이건 놔. 그렇게 한참을 제 머리채를 쥐어잡고 포곤하며 카페 안에서 행패를 부리던 동서는 결국 경찰이 오고 나서야 그 행동을 멈췄습니다. 어찌나 세게 잡고 있었는지 동서의 손에 제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고소했어요. 사실 참을 수도 있었는데 괘씸해서 그래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이런 건 가만히 두면 다시 찾아와서 그런다고 꼭 고소하라고 했고 말이죠. 지금 현재는 그 고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앞뒤 없는 모습에 겁이 나기도 해서 아무런 대응을 할 생각을 못했었는데 시댁 식구들과 친구들이 다들 이런 건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저를 도와주겠다 나서서 지금은 그들의 도움으로 고소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형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그게 어떻게 도련님 때문이에요. 그냥 그건 그 사람 때문인 거지. 동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잘못은 없는 거예요. 그 남자도. 도련님은 그런 제 말에도 한동안 저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그런 도련님한테 한 100번쯤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나네요. 물론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과 그리고 지금에도 동서에게 계속 협박성의 연락이 오기는 합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뭐 막상 진짜 그런 일을 당하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싶기는 해요. 세상에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별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를 또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네 덕에 이제라도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가만히 있다가 저 거지 같은 것들의 계획대로 되었으면 그년한테 속은 걸로도 모자라서 돈까지 뜯길 뻔하지 않았니?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십니다.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하겠기에 저도 그럴 때마다 손을 꽉 잡아드리고 있어요. 사실 시어머니도 지금 나이가 있으신데 조카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으실 거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도와드리는 중이라고 해도 말이죠. 물론 모든 것이 정리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해요.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어느 날 제 앞에 나타나서 불쑥 해코지라도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마음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동서도 누군가의 엄마니까요. 자기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물론 모를 일이지만요. 큰엄마, 엄마는 이제 안 들어와요? 어느 날 조카가 동서를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할지 잠시 고민했어요.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 그렇게 말해주고 돌아서서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어른들의 잘못에 왜 아이들이 고통받아야 하는 건지 그걸 생각하면 동서가 더 밉습니다. 그리고 아마 용서를 하지 못할 거고 말이죠.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을 겪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사연을 쓰고 보니 더더욱 엄청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분을 속이고 결혼하고 두 집 살림에서 아이까지 있고 또 그 일을 다 들키고도 찾아와 제 머리채를 잡고 정말 곱씹어 볼수록 대단한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동서가 더한 짓도 할 것 같은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거기도 자식이 있고 여기도 있으니 그 정도의 짓까지는 안 할 걸로 생각하기는 하는데 혹시나 한 마음도 들기는 해서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나중에 읽으러 올게요. 그리고 만약에 또 찾아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도 말입니다. 그만 줄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건강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시죠? 늘 건강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광진구에 사는 김순정이라 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들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 감사한 일을 겪어 여러분들께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처음으로 사연이란 걸 보내게 되었어요. 혹시 제 사연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지시거나 위로를 받으시는 분이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저는 가슴이 아프다고 표현할 수도 없지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제겐 4살 배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연수라는 이름을 가진 눈에 담아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아이였지요.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난임으로 몇 년간 애가 들어서지 않아 힘들었던 터라 연수는 저희 부부에겐 축복과 다름없는 아이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파 인큐베이터에 오래 있긴 했지만 그 이후 다행히 무사히 건강하게 자라주었고 저희 부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어주는 아이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연수와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로 가는 길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하나가 있었는데 그 횡단보도는 아이들에겐 좀 위험했어요. 그래서 전 평소에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연수의 손을 꼭 잡곤 했고 그날도 한 손으론 연수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론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지요. 그런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잠깐 확인하니 전 직장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왜 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왠지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받기 위해 연수의 손을 잠깐 놓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 사고가 터져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요. 그 이유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젊은 여자가 뭔가에 놀라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자동차가 급브레이커를 밟고 멈추는 소리, 누군가의 피가 하얀색 선을 적시는 모습. 거기까지가 제가 기억하는 전부입니다.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땐 하얀 천장이 보였고 여기가 어디냐 물으니 병원이라 하더군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연수를 찾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눈 아래는 퀭했고 뭔가이라도 맞은 얼굴로 제게 말하더라고요. 없다고요. 연수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돼, 여보. 연수 없다고. 우리 연수 죽었다고. 죽음이라는 말. 저는 제가 낳은 아들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그걸 볼 때까지도 그 단어가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어쩐지 모든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불 앞에서 수분이 바짝 마른 선인장처럼 바짝바짝 온몸이 마르는 느낌만 들 뿐 그저 멍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뒤 모든 걸 중단했어요. 갚아야 할 아파트 대출금과 보험비, 휴대폰 요금 청구서들은 매달 집으로 날아오는데 저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저도 남편도 어떻게 사는지를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편은 침대에 눕기 직전 어두컴컴한 천장을 바라보며 말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 죽인 엄마로서. 제가 살아도 되는지 매일 의문을 가지었고 술을 먹으며 그 의문을 되풀이했습니다. 어쩌다 밖을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모두들 아이 잃은 엄마는 대체 어찌 사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밥은 먹고 살 수 있는지, 장은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요. 그 뒤 그런 경험을 한 뒤론 전 낮엔 돌아다니길 포기했습니다. 한 달 중 대부분은 집에서 멍하니 틀어박혀 지냈고, 그러다 밤이 되면 멍한 얼굴로 미친 여자처럼 긴 치마에 서로 다른 스레바를 끌고 풀어헤친 머리로 골목 곳곳을 누비었죠. 그런데 어딜 가도 연수의 흔적이 존재했습니다. 없는 곳을 찾고 싶었는데 그런 곳이 없었어요. 길거리에 가엾게 핀 꽃 한 송이를 봐도 연수가 했던 말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엄마, 꽃! 꽃을 좋아하던 내 아들, 꽃을 매만지던 가녀린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엄마를 부르던 내 아들. 그런 내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웠습니다. 전 하염없이 날마다 죽음을 생각했고 그렇게 저도 남편도 함께 망가져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저희 집에 들리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조용히 방으로 부르시더니 조금은 냉랭한 시선으로 절 위아래로 훑다 말씀하셨습니다. 니들 이혼해라. 이러다간 둘 다 못 산다. 내 아들을 좀 봐라. 저게 지금 사람이니? 송장이지. 눈만 뜨고 걸어다니고 있지 않니? 죽은 연수도 불쌍하지만 난 내 아들이 저러다 죽을까봐 무서워 죽겠어. 어머니께선 남편이 불쌍하고 가여워서 볼 수가 없다며 제 앞에서 목을 놓아 우셨습니다. 전 그런 어머님 앞에서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요. 자식 죽인 어미인데. 저로 인해 남편까지 평생 잊지 못할 고통을 안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머님은 너무 구슬프셨는지 한동안 그렇게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다 절 원망스런 눈으로 쏘아보셨습니다. 어머님은 눈빛으로 말하고 계셨어요. 모든 게 네 탓이라고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눈빛 앞에 고개를 푹 숙였고 그저 소리 없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마치 연수의 마지막 모습이 생생히 재현되면서 입안에 비릿한 피맛이 맴도는 것 같았지요. 그때 남편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헐레벌떡 들어와 연수 엄마도 힘들다며 이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를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린 한동안 제 귓가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저를 핥히고 또 핥히었고 하루 종일 저를 짓눌렀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하더군요. 나 도저히 못하겠어. 남편은 도저히 숨을 쉬고 살 수가 없다고, 네 옆에선 그럴 수가 없다고, 네 얼굴을 보는 이상 그럴 수 없다고 말했어요. 본인도 너무 고통스러운 건지 그 말이 제게 얼마나 잔인한지조차 남편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은 조용히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사라지자 제가 남겨진 건 딱딱한 가구들과 텅 빈 공기, 그리고 저주받은 이 몸뚱아리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선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막만이 저를 감싸 안았어요. 저는 그 어둠에 묻혀 서서히 죽어갔어요. 그러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이대로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져 갔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연수가 하늘에서 날 반기지 않을 거라고, 엄마를 원망할 거라고 여기면서요.
허나 이제야 솔직히 인정하자면 제 진짜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사이 전 극단적인 선택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마지막 순간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죽어도 되나? 아들을 죽인 내가 이렇게 쉽게 가버려도 되나? 더 철저히 고통받다 가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요. 일이 죽는 건 제가 받기엔 너무 쉬운 벌인 것 같았고, 죽음은 해방인데 이대로 이 모든 걸 망각하고 간다는 건 제게 너무 과분한 처사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렇게 제 자신을 증오하며 살기로 했었지요. 매일같이 술을 먹고 연수의 숨결을 그리워하다 아들에게 용서를 빌다 잠이 드는 그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희망을 놓은 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을 사기 위해 터덜터덜 문 밖으로 나서는데 누군가 제 손을 덥석 붙잡았어요. 깜짝 놀라 쳐다보았는데 낯이 익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평소 저희 연수를 예뻐라 해주시던 윗집 할머니셨습니다. 아휴, 얼굴이 어쩜 이리 상했노. 할머니는 절 보자마자 눈물이 그렁하셔선 제 손을 잡더니 자신이 휴가 갔다 와선 나중에야 애기 엄마 소식을 듣게 되었다며 문을 두드리고 싶었는데 애기 엄마가 너무 힘들까봐 못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온 마음이나 상해 있던 전 할머니의 말을 귓등으로 들은 채 마트로 향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할머니가 제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산하고 나오니 할머니께서 초조한 눈길로 저를 찾고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눈길을 피해 집으로 가기 위해 모자까지 푹 눌렀었지만 할머니는 불편한 다리로 절 쫓아왔고 다리도 불편하신 분이 저리 뛰어오니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멈추자 할머니는 제 손을 붙잡더니 쪽지 하나를 건네셨어요. 이거 받아. 언제든 갈 테니까 말만 해. 이거 내 번호야. 알겠지? 할머니께서 건네주신 건 자신의 핸드폰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전 종이를 그대로 주머니에 구겨 넣었고 집으로 들어가선 그 종이를 버린 후 또 술을 퍼먹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문 앞에 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불쑥 찾아와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검은 봉다리를 건네주시곤 가셨습니다. 안을 보니 과일이 골고루 들어있었어요. 과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엔 김치, 그 다음 주엔 흰밥과 나물들이 문 앞에 놓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지 말라는 신호로 한 번도 음식들을 집 안으로 가져가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계속해서 문 앞에 음식들을 쌓아놓으셨고 결국 제가 할머니에게 지는 마음으로 음식들을 안으로 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윗집 할머니는 제가 한동안 또 밖에 나오지 않자 죽진 않았는지 걱정이 되셨는지 경비원을 통해서도 저희 집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지 않자 이번엔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군요.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열어봐. 문을 두들기는 소리는 더 커져갔고 그 소리는 흡사 지진이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전 이불을 뒤집었어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려 애썼지만 할머니께선 1시간 동안이나 가지 않으셨습니다. 순간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전 너무 화가 나 밖으로 나와 빽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정말 싫다는데 번번이 왜 이러세요? 제가 언제 이래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남의 일을 신경 좀 끄고 사세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의 눈길이 제 손에 들린 소주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소주병을 뺏어 드시더니 이러지 말고 자길 따라 어디를 좀 가자고 하셨습니다. 싫다곤 했지만 할머니 막무가내셨어요. 제 옷에 대충 자기 옷을 걸쳐주시더니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바로 성무상에 있는 성당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종교가 없어요. 이런 데 오기 싫어요. 종교 믿으라는 게 아니야. 그냥 기도해봐. 할머니는 제게 뭔가 회개하거나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기도만 해보라 자꾸 권하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할머니께서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걸 알았기에 할머니와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그럼 기도를 한 번만 하고 나오기론 약속하곤 어쩔 수 없이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당 맨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자
갑자기 저도 모르게 천천히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만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전 그 자리에서 끄끄대며 오열을 했고 한참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뒤이어 제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할머니께서 따라오셔선 제 등을 쓸어주셨고 전 할머니의 품에서 그렇게 엄마를 찾는 어린아이처럼 못다 쏟은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울지 못했던 걸 다 풀어내서일까요? 그날 밤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잘 수 있었네요. 그런데 다음날 할머니께선 어려운 얼굴로 제게 부탁할 게 있다며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부탁인데요? 할머니께선 일요일마다 고아원에 와 밥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신다고 연락이 와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고아원이라니 평생 가보지 못한 곳인데 망설여졌지만 지금까지 아무리며 뭐며 다 챙겨주시고 성당까지 데려가 울게 해주신 분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따라 고아원에 가게 되었지요. 고아원은 큰 규모의 공간은 아니었지만 아담하고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엔 단정하고 인자한 외모의 여자 수녀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모니카 수녀님이라고 하셨어요. 수녀님이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며 저를 부엌으로 안내해 주셔서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할머니와 함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일이 아니라 생각했지만 30인분의 밥을 지어본 적도 처음이었거니와 오랜만에 일을 해서 그런지 점점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할머니는 매번 이 일을 하셨는지 힘들어 하시지도 않고 척척 음식을 만들어내고 계셨어요. 저도 그런 할머니를 따라 어떻게든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국을 저어댔습니다. 저희가 밥을 다 짓자 아이들은 이미 냄새를 맡고 알았는지 우르르 달려와 식판에 각자의 밥을 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이들 배고팠는지 맛있겠다며 함성을 지르고 곧 제가 만든 음식들을 꿀떡꿀떡 삼켰지요. 만든 음식의 양이 모자랄 정도로요. 그런데 아이들이 먹는 그 모습이 문득 너무 예쁘더라고요. 마치 제 아이처럼요. 그때 한 아이가 계란 후라이를 들며 너무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먹으라며 계란 후라이를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자연스레 후라이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우물 노른자를 먹는데 그만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요. 전 재빠르게 부엌으로 갔고 그곳에서 저와 후라이를 나누어 먹었던 연수의 얼굴을 지우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밖에서 제잘거리고 있으니 연수를 지우기가 평소보다 더 힘이 들었습니다. 연수야. 저는 연수를 부르며 그만 펑펑 울어버렸고 다신 여길 오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눈가가 빨개진 채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 오니 그 아이들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계란 후라이를 제 입에 넣어주던 아이가 생각이 나면서 그 아이의 얼굴을 눈에서 지우기가 힘들었습니다. 전 결국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고 그 고아원을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아원에 갔을 땐 밥을 만들고 아이들 식사를 도와주는 일 외에 다른 일들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설거지라든지 청소라든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수녀님께선 아이들이 사는 공간인 만큼 깨끗해야 하기에 일주일에 한 번은 대청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청소는 조금 큰 아이들도 함께 하긴 했지만 막상 해보니 밥 짓는 일만큼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신나게 바닥을 쓸고 닦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아이들을 보자 괜히 더 힘이 나 꼼꼼히 바닥이며 계단이며 닦으며 땀을 흘렸습니다. 청소가 끝날 시간이 다 와가자 아이들도 지치고 저도 몸 곳곳이 쑤셔왔지만 저는 아이들의 목까지 해내기 위해 더 열심히 쓸고 닦았습니다. 청소를 다 하고 나니 몸이 마치 망치에 얻어맞은 것처럼 아파오더라고요. 젊은 저도 이런 마당에 꾸준히 이 일을 해오신 수녀님과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청소가 끝난 후엔 전 할머니와 수녀님을 잠시 쉬게 해드리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은 시원했고 저녁 하늘도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연수가 좋아할 것 같은 날씨였어요.
전 남은 돈을 털어 슈퍼로 갔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아이스크림을 가득 담아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하나에도 기분이 좋은지 먹으면서도 계속 수다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제 손을 잡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줌마, 또 와요. 응? 아줌마가 오니까 수누님도 할머니도 덜 힘들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다음에도 또 와요. 내가 다음에 종이접기 해줄게요. 그렇게 말한 아이는 제 입에 계란 후라이를 넣어주던 아이였어요. 저는 그 순간 아이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따라 고아원을 찾아가게 됐고 어느 날은 혼자서도 고아원에 가 아이들이 옷 갈아입고 밥 먹는 걸 도와주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한 가족처럼 지내면서 고아원의 사정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알게 되었죠. 생각보다 아이들이 지내는 시설이 열악하다는 거, 아이들의 식비를 해결할 돈도 부족하다는 거, 매달 후원금이 줄어든다는 거, 연수를 잃기 전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을 들락거리다 보니 그간 제 머릿속을 사로잡았던 먼지 같은 상념들이 걷어지면서 작은 깨달음이 찾아오더라고요. 지금까진 나를 원망하며 그저 죽기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 차라리 이 시간을 연수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봉사라도 하며 살아가자고요. 그렇게라도 내가 지은 죄를 갚고 살자고요. 이게 앞으로 나가야 할 제 인생이라고요.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고아원에 후원을 하기 위해 직장을 알아보았고 다시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어요. 나이도 있고 경력도 단절된 마당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전 동네의 큰 중국집의 설거지 담당으로 취직했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들어간 중국집은 단골들도 많고 장사가 잘 되는 집인지라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접시를 닦으면 테이블을 치우고 테이블을 치우면 앉을 새 없이 또 접시를 닦아야 해 앉을 시간조차 없었죠. 거기다 까다로운 사장님은 제대로 식기들이 닦여있지 않거나 테이블이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아 있으면 혼을 내시곤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가게 사모님께서 정이 정말 많으신 분이란 거였어요. 사모님은 애기 엄마가 이런 데서 고생하는 게 안쓰럽다며 제가 일을 많이 한 날엔 알아서 월급에 돈을 더 붙여주시기도 하셨고 고생이 많다며 일할 때 간식이며 이것저것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사모님의 그런 행동들은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할 따름이지요. 일을 하면서도 전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식당에서 일을 해 번 돈의 대부분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곤 고아원으로 갔고 쉬는 날엔 아이들을 돌보러 갔어요. 물론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남은 시간에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고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당시엔 제겐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지지대였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저를 엄마처럼 잘 따랐고 어떤 아이들은 제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땐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게 아쉬워 집에 갈 때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 않곤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아원 봉사를 3년째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못 보던 아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동민이란 예쁜 이름을 가진 남자아이였어요. 나이는 10살쯤 되어 보였고요. 그땐 이 아이와 그리 인연이 깊어질 줄 몰랐습니다. 동민이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아이 같았어요. 제가 동민이에게 인사를 하자 동민이는 안녕하세요 라는 말도 없이 절 빤히 보더니 다람쥐처럼 수녀님 뒤로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며 자세히 동민이를 관찰해보니 동민이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늘 축 처져 있었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려 하지도 않았어요. 아이들을 보육해본 경험이 많은 저조차 왠지 동민이에겐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식당 일을 쉬는 날 고아원에서 아이들 밥을 지어 나눠주는데 동민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민이가 어디 갔냐 물으니 아이들도 모두 모른다고 하더군요. 걱정이 됐지만 중간에 아이들을 팽개치고 갈 수가 없어 일단 아이들을 다 챙기고 난 후 동민이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동민이가 고아원 뒤에 있는 놀이터 그네에 쪼그려 앉아있더라고요. 동민이 왜 그러니? 어디 아파? 동민이가 아프면 아줌마한테 얘기해야 돼. 아파? 하지만 아이는 제 시선을 피할 뿐 몇 번을 물어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전 결국 묻다 지쳐서 물러섰고 수녀님을 찾아가 오늘 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수녀님은 한숨을 쉬시더니 저만 알고 있으라며 제게 동민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전 알았죠. 동민이가 여기 오기 전 어떤 일을 겪었는지요. 알고 보니 동민이는 파양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인지 사람을 지나치게 경계하고 수녀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잘 마음을 열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허나 더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동민이가 겪은 일이 단순히 파양이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수녀님은 동민이를 양육한 집에서 동민이가 몹쓸 짓을 당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동민이가 여기에 처음 왔을 때 일단 몸에 옅지만 작은 멍자국들이 있었고 고아원 안에서도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가령 수녀님이 청소를 하려고 빗자루를 들었는데 갑자기 자신을 때리는 줄 알고 살려달라고 말을 했다던가 남자 어른이 오면 어딘가에 숨어 나오지 않고 벌벌 떨고 있다던가 하는 것들이었지요. 저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동민이가 저에게 보였던 행동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났고 동민이가 왜 그리 사람을 무서워하는 길고양이처럼 행동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턴 전 동민이에게 애써 다가가려 하기보단 다른 방식으로 동민이를 대했어요. 혼자 밥을 먹지 못하고 있으면 조용히 동민이에게 다가가 동민이가 좋아하는 귤과 같은 과일을 손에 쥐어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요. 동민이는 사랑과 가까워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아이였으니 그걸 존중해주기로 하는 게 제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동민이와 만난 지 6개월이 넘어가자 다행히 동민이도 절 조금씩 편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간 제 옆에 조용히 앉기도 했고 제게 책을 읽어달라 조르기도 했어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이 없던 동민이로선 그 모든 것들이 큰 발전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 성장도 좀 느리고 학습도 잘 안 되었지요. 제가 공부를 좀 하자고 학교에서 배운 것 좀 보자고 하면 보여주기 싫다며 책가방을 가지고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런 동민이가 걱정되고 한편으론 답답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크면서 변한다고 하잖아요. 다행히 걱정했던 것과 달리 동민이는 크면서 조금씩 말수가 많아졌습니다. 자기 의견도 조금씩 표현할 줄 알았고 그러다 보니 시설에서 동민이를 괴롭히는 아이들도 없어졌고요. 또 동민이에게 생긴 큰 변화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한글도 잘 못되고 뭐든 버벅거렸던 동민이가 중학교에 간 후로부턴 부쩍 학교 가는 걸 좋아하니 제 마음이 다 뿌듯하더라고요. 언젠간 제게 조용히 다가와 세상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는 말까지 하는데 마음이 다 놓였습니다. 동민이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정말 잘 크길, 정말 잘 자랄 수 있길 바란 만큼 전 그런 동민이를 많이 격려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민이가 제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도 학원이란 곳을 한번 가고 싶다고요. 학원? 지금 동민이 공부 잘하잖아. 저번에 반에서 5등도 했다며. 그건 그런데 수학은 부족해서요. 다른 친구들처럼 거기 가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전 솔직히 동민이 말에 수긍 말곤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사실 저희 고아원엔 동민이 말고도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거나 공부 외에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나름대로 꿈이 있었고 요리학원이든 댄스학원이든 다녀서 뭔가를 도전해보고파 했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은 형편상 아이들을 그런 학원들에 보내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아팠던 건 아이들이 그런 자신들의 처지를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 역시 그랬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절 크게 바꾼 전환점 같은 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녀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 전화는 안 거시는 분이기에
뭔가 느낌이 조금 쎄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늘 차분하고 온화하셨던 수녀님은 평소와 달리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수지가 어제 저녁 고원을 나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지가요? 수지는 이제 막 중학생이 되던 아이였는데 평소 성격도 쾌활하고 발랄해서 저와 죽이 잘 맞았어요. 오죽하면 가끔은 친구처럼 수다를 떨곤 했던 아이였죠. 무엇보다 고아원이란 곳에서 지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아이들이랑도 잘 지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지가 없어졌다니. 전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 일단 중국집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곤 그날 하루 수녀님과 함께 온종일 수지를 찾으러 다녔어요. 나중에는 윗집 할머니께서도 이 소식을 듣곤 수지를 찾으러 나오셨죠. 그런데 수지가 사라진 지 8시간이 넘어가도 나타나지 않자 전 혹시나 수지가 이상한 사람이라도 만났을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가출한 아이들을 상대로 이상한 수작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수지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친구는 자신이 수지와 같이 있다고 하며 위치를 알려줬어요. 찾아가 보니 수지가 있는 곳은 어느 댄스 연습소 앞이었습니다. 수지는 친구와 함께 풀 죽은 얼굴로 그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의 얼굴을 보곤 당황스러운 얼굴로 바뀌었어요. 윗집 할머니는 수지를 보자마자 어찌 그런 철없는 행동을 하냐고 버럭 혼을 내셨어요. 너 이렇게 어른들 걱정시킬 거요? 내가 널 그리 가르쳤어. 입을 왜 쪽에서는 꾹 다물고 있어? 그런데 수지가 할머니의 말을 들은 그 순간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댄스 학원에 가고 싶었는데 안 보내주신다고. 저도 안 되는 건 아는데 그래도 말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수지는 평소 춤추는 걸 무척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거울 앞에서 하루 종일 안무를 연습하고 노래를 부르는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제 앞에서 재롱을 부린답시고 춤을 춰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지가 선생님을 졸라 댄스 학원을 보내달라 하자 선생님과 갈등이 생겼고 그 바람에 고아원을 마음대로 나간 거였습니다. 전 수지가 어떤 마음으로 고아원을 나갔는지 알 것 같아 마음이 더 아파왔어요. 그리고 그때 전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더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환경이나 최소한 꿈을 지원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수지뿐이 아니었죠. 학원에 가고 싶었던 몇몇 아이들은 수녀님께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다른 선생님께 혼이나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해보고 싶은 걸 해달라 하는 것뿐인데 그건 아이들의 당연한 욕구인데 전 어른으로서 아이들이 좀 더 꿈꿀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지금 제가 고아원에 하는 후원금으론 분명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돈을 많이 쳐주는 일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일한 터라 일하는 가게의 사장님 사모님과 정도 많이 들었고 저를 안쓰럽게 여겨주셔서 이미 한 식구 같은 사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식당에서 받는 월급이 몇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일이 필요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번 돈의 대부분은 고아원 후원금으로 들어갔기에 돈을 모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래 함께 일한 사장님 사모님께는 솔직하게 제 상황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힘겹게 말을 꺼냈죠. 그런데 제 사정을 들은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었어요. 수정 씨가 일요일마다 어딜 그리 다니는지 궁금했는데 고아원이었구나. 진즉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러면 나도 도왔을 텐데 말이야. 사실은 나도 고아원 출신이었어. 예? 사모님께서요? 전 너무 놀랐습니다. 그저 사장님 사모님께서 넉넉한 돈으로 창업을 하시고 지금까지 그저 성공가도만 달려오신 줄 알고 있었지. 고아원 출신이었을 거라곤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그러자 사모님께선 씁쓸한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우리 그이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우리 땐 고아원 환경이 좋지 않아서 방치도 많았어. 수정씨 같은 좋은 어른도 없었지. 그래서 19살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도망쳐 나가는 아이들도 많았어. 나도 그런 경우였고.
그러다 어느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고 있는 남편을 만났어. 그리고 정말 밑바닥부터 갈고 닦으며 일을 하다 지금 이 가게를 차릴 수 있게 된 거야. 그리곤 사모님은 주방에서 술을 한 잔 꺼내오시더니 고아원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그곳 선생님의 체벌, 버려진 아이라는 꼬리표로 입은 상처들, 도둑으로 몰린 일, 가슴이 아플 정도로 사모님께선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고단한 일들을 겪어오셨더라고요. 저는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돌보는 아이들이 지금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것에 감사함마저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제의를 하셨어요. 가게를 나가지 말고 그러면 식당 전체를 책임지는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요. 제가요? 제가 놀라묻자 사모님께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사장님의 허리가 좋지 않아 쉬어야 했고 자기도 이제 사장님을 돌봐야 하니 대신 자기들 일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참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이미 저의 자질은 증명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제겐 상상치 못한 기회가 주어진 거나 다름없었죠. 전 사모님께 너무 감사하다며 그 자리에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고 맡겨주신 만큼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모님의 믿음으로 한순간에서 주방에서 가게를 맡는 책임자가 되었고 덕분에 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차곡차곡 저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책임자가 되었으니 더 신경 쓸 것도 많고 때론 스트레스도 받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사모님이 주신 믿음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하나하나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동민이도 19이 되어 고아원을 나갔고 저와 어려운 시절을 함께했던 아이들도 성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고아원을 나가던 날은 참 눈물바다였어요. 수녀님도 울고 윗집 할머님도 울고 고아원 선생님도 저도 아이들도 모두 울던 날이었죠. 이 아이들이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잘 살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지만 아이들은 저희를 위로하는 듯 다들 씩씩한 걸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헤어졌어요. 그 후 저는 또 새롭게 들어온 아이들을 돌보고 열심히 저축하며 같은 생활을 반복해 나갔고 8년쯤 지나자 저는 가게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놀라시겠지만 제가 인수하게 된 곳은 바로 책임자로 일하던 중국집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모은 돈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국집 사장님과 사모님은 제가 아이들을 위해 품은 뜻을 알고 정말 저렴한 값에 제게 가게를 넘겨주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모은 돈으로 풍족한 노년을 보낼 수 있으니 자네가 대신 이 가게를 잘 운영해 아이들을 돌보는 데 써달라고 부탁하시면서요. 저는 그런 두 분의 뜻을 알아듣곤 그리하겠다 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식당은 제 뜻대로 잘 되어만 갔고 저는 매달 꾸준히 수익을 올렸고 거의 대부분을 아이들을 위해 저축해 나갔죠. 그러나 늘 좋은 일만 있길 기대할 수 없듯 그렇게 잘 돼가던 가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발생해버렸습니다. 단골 손님들마저 저희 식당에 발길을 끊으셨고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배달만 전문점으로 하는 중국집이었으면 다행이었겠지만 저희는 배달은 하지 않고 홀 손님만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식간에 벌어진 일에 전 대책 없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절 믿어주신 사장님과 사모님께도 죄스러웠지요.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모은 돈을 헐고 헐어도 부족할 만큼 적자가 났고 가게 월세마저 밀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맡게 된 가게인데 이렇게 무너진다는 생각에 날마다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지요. 그중 제일 두려웠던 건 이대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해 더 이상 아이들을 후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로 저희 고아원도 상황이 좋지 않아 당장 제 후원금이 아니면 가난한 환경에서 지내야 할 아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전 밤마다 그 아이들이 눈에 밟혀 가게 운영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물 떠다 놓고 기도만 하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안으로 정장을 차려입은 잘생긴 청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손님이기에 친절하게 맞이하려 전 서둘러 안으로 들었죠. 그런데 청년이 갑자기 제게 음식을 먹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희 회사에서 하는 구내식당 책임자로 들어와서 일을 해주실 수 없으실까요? 네? 구내식당 책임자요? 제가 회사 운영하고 있는데 맛있는 밥 해주실 분이 필요해서요. 저는 갑작스럽게 중국집에 들어와 제게 구내식당 책임자로 일해달라는 제의가 생뚱맞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다시금 물었죠. 왜 저를 채용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그러자 청년이 뜬모를 웃음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아줌마 밥맛이 진짜 그리웠거든요. 아줌마? 저는 청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러자 한 명이 불현듯 턱 하고 떠올랐습니다. 그건 바로 동민이었습니다. 고아원을 떠나는 날 제게 수줍은 미소를 짓던 그 동민이요. 설마 동민이니? 그러자 동민이는 이제야 알아보냐며 섭섭하다고 농을 치더니 그간 잘 지내셨냐 안부를 물었습니다. 전 오랜만에 만난 동민이가 너무 반가워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가게 문도 닫고 술상을 하나 차렸습니다. 동민이는 아줌마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며 웃음을 짓더니 허심탄회하게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동민이는 얼마 전 고아원에 수녀님을 뵈러 갔다 제 사정을 듣게 되었고 절 돕고 싶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직원도 100명이나 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동민이의 이름과 사진이 걸린 기사들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죠. 순간 저는 너무 기쁘고 대견한 마음이 들면서 수줍음 많고 내성적이었던 동민이가 이렇게 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놀랍기도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후 막막했던 심경부터 대학교를 가기 위해 막노동판에서 뛰었던 거, 우연히 강의를 듣다 사업가를 해보기로 결심한 거, 그리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모아 사업을 시작하고 우연찮게 큰 기회를 얻은 이야기까지. 동민이가 겪은 이야기는 마치 드라마 같았습니다. 전 그런 동민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 신기하고 제가 알던 그 동민이가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민이가 제게 궁금한 것이 있다며 물어왔습니다. 어떻게 절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으셨어요? 동민인 고아원에서 자라오면서 아줌마를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다 했습니다. 늘 헌신적으로 베푸시기만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싶었다고요. 그 질문에 저는 동민이에게 처음으로 제 인생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소중한 아들을 잃은 이야기부터 그 죄책감에 짓눌려 폐인처럼 살던 것. 그러다 할머니를 만나 너희들을 알게 된 것. 너희들과 있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까지요. 동민이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서야 눈을 떼어 든든한 품으로 저를 꼭 끌어안아 주더군요. 그리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전 동민이를 껴안으며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고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대견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요즘 동민이가 650만 원이나 월급을 주는 바람에 아주 넉넉한 형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뺀 남은 돈으론 저희 고아원뿐만 아니라 다른 고아원에도 후원을 하며 지낼 수 있게 되었죠. 다 동민이 덕분입니다. 되돌아보면 고아원 봉사는 저는 이미 너무나 큰 죄를 지었고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 시작한 일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아이들과 지내다 보니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았고 외로움을 채워나갈 수 있었으며 제 삶 곳곳에서 만난 사람들, 할머니와 수녀님, 중국집 사장님, 사모님 덕분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도운 게 아니라 별빛 같은 눈동자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 저를 절망에서 건져 올려주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고아원을 거쳐간 모든 아이들은 우리 아들이 제게 보낸, 하늘에서 엄마에게 보낸 작은 천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자라준 우리 동민이에게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